네, 오늘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발표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델타 변이 확산에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지금 내린 건데, 그러면 일단 OECD에 해당되는 국가가 어떤 데가 있는지 일단 한번 좀 볼게요. 일단 OECD에는 일단 38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개국. 196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38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희한하게 러시아는 빠져 있어요. 러시아도 원래 2007년도에 여기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근데 2014년도 이제 크림반도 위기가 있으면서 발생하면서 이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 없죠. 네, 중국도 없고 뭐 인도네시아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협력국으로는 있지만 OECD 국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대한민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경제 성장률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1954년도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산업혁명 이 시기에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급격한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는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거의 뭐 15%,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때 한번, 그리고 이때 다시죠. 이때 1998년 7년 이때 IMF 외환위기 사태고, 그리고 2009년 이때가 이제 세계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2020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죠. 네, 근데 지금 그 4%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기존의 대한민국 성장률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지만 현재 최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3% 그리고 2%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했었는데 4%라는 건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에 해당된다. 이건 아무래도 2020년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기저효과에 따른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타국 대비, 다른 나라 대비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땠을까? 글로벌 성장률은 0.1% 낮췄습니다. OECD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0.2% 상승해서 예측을 했죠. 전망 시점은 2021년 5월에 예상한 전망과 9월, 최근에 발표한 전망을 두 개를 비교를 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4달 사이에 어쨌든 0.1%를 감소시켰고, G20,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탑, 경제 대국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20개 국가를 지정한 것을 이제 G20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도 0.2% 감소를 시켰습니다. 반면 유로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시켰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대비 굉장히, 어떤 높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다소 더 나아졌다. 4개월 전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백신 접종에 따라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다소 둔화됐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 회복하는 게 원래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약간 둔화됐다라는 지금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아까 전에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4개월 동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대한민국, 멕시코, 터키. 프랑스는 5.8에서 6.3, 이태리는 4.5에서 5.9, 스페인은 5.9에서 6.8, 멕시코는 5.0에서 6.3, 터키는 5.7에서 8.4. 그러니까 보시면 사실 대한민국이 막 정말 드라마틱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건 아니에요. 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냥 준수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 4개월 동안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다, 3.8%보다는 좀 더 성장한 4.0%의 성장률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럼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것을 토대로 나올까? 어떤 것을 토대로 전망을 할까?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경제 성장률은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내수 시장, 그리고 품목별, 그리고 어떤 기업별, 어떤 소비재냐, 아니면은 수출 재화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하기는 정말 많은 나라이고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건 다 예측할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수출에 관한 수출 금액과 이제 품목, 그 정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기관도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일단 이 수출 금액을 한번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전 세계로 수출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사이에서 일어난 수출 금액을 비교해 본 건데요. 딱 보이죠? 2018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2019년도에 다소 부진하다가 2020년은 박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요. 안 그래도 2019년도 12월이었죠, 코로나는. 그런데 이때부터 저주했던 게, 사실 이때부터 세계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한미 무역 전쟁에 이어서 굉장히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그런 소재들,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2019년도 12월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그냥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한 금액이 안 그래도 안 좋았어요.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모멘텀이 굉장히 꺾인 상태였죠. 그런데 2021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수축도 1월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게 정말 어떤 전염병인지 전혀 아무도 가늠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때 2020년에 제대로 코로나를 적용받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코로나가 어떤 감염병인지, 어떤 전염성이 있는지, 그리고 치명률이 얼마나인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에 아주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그런데 보시면 한국에서 전 세계 수출 금액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2021년 데이터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1년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타격을 입고 2021년도에 더 큰 타격을 입었지만 GDP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1년 1월부터 지금 이제 7월, 8월 데이터까지 나왔죠. 이때까지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4.0%라는 데이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수출, 전 세계 수출 금액에서 과연 품목은 뭐가 있을까? 품목.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 품목, 그것은 바로 이 5개를 보시면은 크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2개의 반도체 회사에서, 이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좀 뭐라죠? D램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이거 뭐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산업 분야일 수 있는데, 사실 철강 산업은 사실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강 소재를 한 이
다양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철강을 팔고 수입하는. 그런데 이 철강을 파는, 가공해서 파는 이 수많은 기업 중에 1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핸드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강국입니다. 네, 최강국이에요. 그리고 조선, 선박. 이거 한때는 사실 한때는 중국에 밀렸었죠. 밀렸다고 하긴 좀 뭐한데, 중국이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 건조하는 부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력은 없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어떤 중동, 그리고 뭐 미국, 뭐 다양한 나라들의 기업이 여기 중국에 주문을 맡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조선업계들이 휘청거렸었는데, 휘청이 아니죠. 거의 뭐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중국의 건조를 맡았던 이 조선 선박이 굉장히 기술력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선박업계는 사실 보험을 많이 들기도 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조선을 이게 수주해서 왔는데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시 대한민국으로 회항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맞죠.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자동차로의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이런 빠른 대처, 플랫폼으로의 빠른 대처, 모빌리티 혁신을 이룬 기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수출 호조를 겪냐 아니면은 반대로 부진을 겪냐의 그 서로 이게 방향이 나뉘게 되는 그런 시점을 최근에 자동차 업계는 심하게 겪었습니다. 자, 이것을 과연 데이터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018년도는 소위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 정도의 수출을 해내고, 석유가 이 정도, 반도체 이 정도 쭉쭉쭉 해나가요. 쭉쭉 해나가는데, 보시면 반도체 비중이 전체의 거의 뭐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이거 뭐 LG 디스플레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생각하셔도 되고, 이 세 개의 품목을 다 합쳐도 반도체를 못 따라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좋다 이겁니다. 이제 좋다 이건데,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대 품목 수출액이 이만큼 되고 이것이 전 총 수출액 대비 비중이 뭐 50%가 넘는 60%에 거의 육박하는데, 아니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 성장률 4%,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경제 대국들과 비교를 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그만한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힘드냐? 왜 우린 힘들까? 폐업.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폐업. 왜 우린 힘들지? 이건 바로 경제 성장률과 어떤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것과 내수 시장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거리가 있어서. 자, 한번 보시면, 자,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든 뭐든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있다. 아니, 수출은 증가했는데 왜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있을 수 있지? 그건 바로 이 매출 품목과 이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재 품목이, 서비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면세점, 여행사, 다 서비스 아닌가요? 영화관, 테마파크, 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품목은 이 수출 품목에 뭐가 잘 팔렸다, 뭐 반도체가 잘 팔렸다, 자동차가 잘 팔렸다고 해서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죠? 대부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소비 행태 변화에 따른 그런 이득을 챙긴 게 많아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더라도 수출 품목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매출 감소한 상위 업종을 보면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약간 비꼬는 듯한 이 그림이 좀 있어서 일단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바로 낙수효과 이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에서 이제 사실 이게 뭐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출 품목으로 인한 어떤 해외의 다른 자본들을 많이 유치시킨, 많이 확보한 그런 우수한 기업이죠. 우수한 기업이 이렇게 가져오면 뭐 삼성 뭐 투자 설비도 할 것이고, 그렇죠? 뭐 자동차로 따지면 인프라도 많이 구축할 것이고, R&D 뭐 설비 투자, 그리고 많은 직원들도 채용하겠죠. 직원들도 채용하고, 그리고 1차 밴드, 2차 밴드 협력업체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업체들도 R&D를 많이 할 것이며, 투자 설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그렇죠? 뭐 당연히 뭐 다양한 품목들을 늘리는 그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낙수효과 이론입니다. 대기업이 어떤 성장이라는 그런 토대로 이제 이렇게 어떤 뭐 벌어들인 그런 수익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그것을 1차 밴드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취직된 아니면은 거기에 또 협력하는 그런 뭐 서민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되겠죠. 어떤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끊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기거나 여기서 끊기거나. 이 말이 뭐냐면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기업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내 유보금이 2014년에 781조에서 2019년 1000조 가까이 다양한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식이라던가 뭐 다양한 뭐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사내 유보금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 관점에서 보자면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나쁜 거죠. 네. 이런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4%를 이뤘으니까 우리 뭐 중소기업 아니면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다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기업들이 욕먹어야 마땅할 일일 수 있는데, 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네, 안 그런 기업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이죠. 자, 240조 원을 투자한다. 물론 삼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보금을 다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240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인프라 확보와 R&D가 있죠. 예, R&D 있고 차세대 통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엄청난 R&D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고용을 한다는 거죠. 직고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 그리고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간접 고용을 통한 투자보다 직접 고용을 통한 투자 생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봉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낙수 효과를 굉장히 많이 꾀할 수 있게 돼요. 이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물건들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R&D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생태계가 계속 탄생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리고 1차 밴드, 2차 밴드에 투자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R&D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업이 살아나는 방향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이제 4%의 경제 성장률, 3.8%였는데 4%, 그러니까 상향 조정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집고용적인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대기업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낙수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이 삼성이 너무 잘해서 그렇지만 안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대기업들이 산업 설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접 고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낙수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를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